자, 요번 기말고사에 외부 지문 두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사설시조라는 것은 뭐냐면 시조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 주로 융성했던 고려 중기 후기에 발생했던 우리 전통 시가문학인데 그거를 조선 후기쯤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길게 느려서 설명을 하는 방식, 길게 느려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이렇게 해서 사음보로 딱딱 끊어져서 석줄로 끝나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딱 끝나는 것이 원래 평시조였다면 여기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길죠? 그죠?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고리 떠있거늘 이러고 딱 끝나야 되는데 가슴이 금죽하여 쭉 길게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설시조의 특징은 이렇게 중장 이하, 보통 중장 이하에서 길게 느려지는 형식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확장적인 문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빨리 필기하세요. 자, 확장적 문체입니다. 자, 그럼 중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 줄이 초장이에요. 초, 중, 종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을 우리는 중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시조, 원래 시조의 형태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사설시조에다 쓰세요. 조선 후기가 되면 민중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이 이 시조를 막 대거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시조를 이렇게 읊었다. 시조라는 것은 시절가조라는 말의 준말인데 순 우리말 시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쭉 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시조예요. 근데 시조 중에 사설이란 말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길게 막 늘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사설시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 자, 이 작품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 두터비라고 돼 있죠? 자, 이 두터비가 풍자의 대상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선생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풍자는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비유를 해서 비꼬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풍자예요. 해학은 코믹, 재미나게 유쾌한 웃음이라면 풍자는 냉소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꺼비를 여기에 적어놓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탐관오리, 부패한 양반이 파리입니다. 두꺼비가 파리 잡아물고 입에 딱 물고 있다. 그래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는 것은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양반층인데 부패한 양반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엄은 거름더미라는 뜻입니다. 거름더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설물, 인분 같은 것을 이렇게 썩혀가지고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비료로 주는 거, 퇴비죠, 그죠? 그러면 지저분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농사할 때 꼭 필요한 거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거름더미는 뭐를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거름더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거예요. 이것을 부정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수탈한 거죠. 빼앗았단 말이에요. 백성을 수탈해서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야. 자, 이것을 거름더미에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는 거름더미 위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두어무히 치달아 앉아, 뛰어올라 앉았다. 밑에 적혀있죠? 현대어플이 잘 보세요. 뛰어올라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 확장적 문체, 사설 구조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힘이 없는 존재부터 힘이 가장 센 존재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두꺼비의 모습을 보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존재는 딱 물고 앉아서 폼 잡고 있어. 그런데 건너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백송골입니다. 하얀색의 송골 매예요. 매가 떠 있으면 두꺼비를 잡아먹으러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치? 두꺼비를 잡아먹으러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두꺼비보다는 힘이 더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 있는 관리가 한번 쓱 나타나면, 암행어사 같은 존재가 오면 지방에 있는 이 부정부패한 그 관리가 착한 척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중앙의 관리나 혹은 외국에서 막 힘센 세력, 중국 제국이나 이런 외부에 이제 힘센 세력이 와 있을 때 가슴이 금직하여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금직하다 이 말은. 그래서 가슴이 현대 어플이 보세요. 섬뜩하다. 저기 갑자기 나보다 힘센 놈이 나타났군.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금직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했습니다. 풀쩍 뛰어서 달려가다가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 더러운 거름더미 위에 탁 앉아있다가 훗! 하고는 툭 뛰어내린 거죠. 풀쩍 뛰어. 자, 이 풀떡이 뭐가 되냐 하면 음성상징어죠. 모양을 흉내낸 것으로서 의태어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짝 뛴 거 있죠? 풀짝이랍니다. 근데 풀쩍 뛰었다. 왜? 두꺼비는 풀쩍 이렇게 뛰죠. 그죠? 풀떡 뛰어.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음성상징어 왜 사용하죠? 혹시 기억날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듣지? 그죠? 자, 음성상징어는 생동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설시조, 조선 초기와 중기의 평시조에서는 이와 같은 음성상징어가 거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사설시조는 한 글자짜리라도 꼭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쓴다. 우리 그 땅이 울퉁불퉁하다 했죠. 울퉁불퉁하다. 소리에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고르지 않고 막 들쭉날쭉한 것을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음성상징어예요. 그러니까 풀떡 뛰었다. 이 말도 음성상징어죠. 자, 풀쩍 뛰어 내닫다가 그 다음 중요하죠.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했습니다. 자,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라는 말은 이 거름더미 아래로 자빠졌구나 이런 거죠. 자빠지거고 자빠졌구나. 자, 이 부분이 희화화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쓰세요. 두꺼비의 권위를 추락시킨. 두꺼비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스꽝스럽게 놀림거리로 만들었다 이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웃기게 표현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결국 비판 의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막 걸음치를 하게 만들었다. 아시겠죠? 똥통에 막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풍자 효과, 비판 의도를 높인다. 즉 풍자가 굉장히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꺼비가 두엄 아래로 걸음더미 아래로 막 자빠져가지고 온몸에 칠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배꼽을 잡고 웃어서 하하 나쁜 놈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태상 고정되는 게 있어요. 모든 시조는 종장의 첫 구를 삼음절로 고정을 합니다. 종장 첫 구를 삼음절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쳐라 이것은 이 사설시조든 평시조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못 쳐라는 때마침이란 뜻입니다. 때마침. 날랜 낼심한정 그랬죠? 내가 날쌘돌이였기에 망정이지 이런 뜻이에요.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돼 있죠. 현대어풀이에 보면. 그래서 날랜 낼심한정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죠. 여기 초장, 중장에 비해서 종장으로 이동하면서 화자가 두꺼비로 바뀝니다. 그러면 초장과 중장은 관찰자가 있죠. 외부에서 관찰하는 대상이 두꺼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장으로 가면서 못 쳐라 이랬습니다. 때마침 내가 날쌘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화자가 두꺼비로 갑자기 전환돼요. 아시겠어요?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됩니다. 날랜 낼심한정 애헐질 뻔하게라 했습니다. 피멍들 뻔했구나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뭐죠? 바로 자화자찬. 따라서 이 두꺼비, 즉 부패한 양반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패한 양반의 특징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거만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굴해요. 자기보다 힘센 존재가 나타나니까 어휴 하고 도망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심지어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허세 부리는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허세 부리는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장성세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전체 이 시조에 필요한 것은 다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 외우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시험을 잘 보시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문학교과서 이렇게 할 때 고1, 2들이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나 중학생 이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양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얘기하면 양반들이 화를 내고 막 벌을 주겠지. 그러니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앉아있다가 송골매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뛰어내리다가 막 온몸에 걸음치를 하고 더러운 꼴이 됐어. 그런데도 내가 굉장히 날쌔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허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존재로 묘사를 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외부 지문 첫 번째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지워도 될까요?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이렇게 봤습니다. 혹시 외부 지문 또 추가로 더 들어가면 프린트 꼭 갖고 오세요. 적어도 내용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시험 직전 날 빼고는 수업 시간이 없어요. 네. 자, 두 번째, 열보다 더 큰 아홉. 더 큰은 아니고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여 하고 조정하며 그랬습니다. 처음에 보면 읽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읽기 과정은 읽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읽기 전 단계는 뭐냐면 이 읽기 과정을 SQ3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읽기 전 단계가 뭐냐면 S와 Q까지. 그래서 SQ가 뭐냐면 S가 survey입니다. survey가 뭐냐면 훑어봅니다. 목차나 아니면 표지 같은 거 한번 쓱 훑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표정들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저 선생님 뭐 하시는 거야? 자, 이제 됐죠? 특히 우리 명은이 지금 뭐 하시는 거임? 뭐 이렇게. 자, 그래서 훑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지를 훑어보거나 목차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Q는 뭐냐면 questio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기 전은 S와 Q까지. 훑어보기, 질문하기. 쓱 한번 보고, 나한테 맞는 책일까? 이거 괜찮은데 하고는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표지를 보고, 안에 일부를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목차 쭉 보면서 두 번째, 이거는 이 소단어는 뭘 의미할까? 열보다 큰 아홉? 열보다 아홉이 왜 크다고 할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야. 옆에다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생각을 하고는 읽기 시작한다. 자, 읽기 중은 뭘까요? 읽는 거죠. 3R은 이렇게 됩니다. read, 읽기죠. 그 다음에 recite, 그리고 review가 됩니다. read는 읽는 거죠. 그 다음에 recite는 뭐냐면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요거 달라고? 네. 자, 그래서 재구성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양반전의 주제가 뭐죠? 우리 요번에 들어간 거. 양반전의 주제 뭐예요? 주제. 신부를 사고 파는 걸 비판해요. 맞아.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죠? 풍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 사대부의 무능력을 풍자하는 것이다. 재구성한 거지. 글을 줄줄줄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다시 재구성했다. 강아지한테 밥을 잘 줄 때, 명은이. 강아지한테 밥을 잘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그 사용 설명서를 줄줄줄 읽어줘요? 그렇지 않지? 내가 아는 관점에서 막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밑에는 이런 걸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료는 저기에 이렇게 해서 따로 놔주고요. 옆에 꼭 물도 좀 놔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주면 안 되고요. 그치? 그럼 몇 달에 한 번씩 동물병원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도 사람처럼 꼭 받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뷰는 검토하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읽기 후 과정은 두 개예요. recite하고 그 다음에 review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재구성과 그 다음에 검토하기. 전체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검토해 본다. 자, 이게 후 과정이에요. 읽기 전, 중, 후 과정에 따라 이렇게 우리는 작품들 혹은 책이나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SQ3R로 본 읽기 전, 중, 후 단계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이제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을 읽는다는 거죠. 수필의 읽기 목적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수필을 읽기 위한
밝기를 낮출까? 자, 이렇게 읽기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읽을 글이나 책을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읽기 목적. 이와 같은 수필은 교훈이나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 또는 읽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글을 자, 다음에 훑어보기 나오죠? 한번 쓱 훑어보는 거예요. 10과 9이라는 수가 어떻게 지니고 있지? 9와 10이 들어간 단어의 예시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예측하기입니다. 미리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9이라는 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조상들이 9이라는 수를 사랑한 까닭을 이야기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해본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읽기 전 단계로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survey, 훑어보기와 question, 질문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측하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읽기 전 단계에는 읽기 목적을 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훑어보기, 세 번째 예측하기 이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혹시 읽기 전, 중, 후 단계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내용만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제재 정리 가보겠습니다. 읽기 전, 중, 후는 그냥 이 정도로 볼게요.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수필이에요. 수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수필은 경험과 깨달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체험이나 경험과 관련된 것은 사실에 해당하고 깨달음은 의견에 해당하는 이게 수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깨달음의 2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필은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보다 큰 9이다. 제목. 9이 10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 있어? 없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지. 9은 10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있죠. 져주면 결국에는 이기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라는 뜻이 아니라 져주란 말이야. 이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 오히려 그게 이기는 길이 될 수 있어. 라는 진리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제목 10보다 큰 9은 역설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적어놨죠? 역설법. 왜? 9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중요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미 강조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역설법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10보다 9이 더 클까? 10은 완성됐지 이미. 근데 9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9 이러면 10이라는 어떤 기대감 앞에 바로 그냥 한 자릿수가 가장 가득 들어찬 거예요. 10이라는 글자, 10은 어때요? 두 자리 숫자의 출발점이지.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중에는 제일 작은 수라고. 근데 9은 한 자릿수가 가장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1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이라는 수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여기 친구들 빨리 어른 되고 싶죠? 그러나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성공한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들인 사람, 또 뭐 연예인이다, 정치인이다, 그다음에 유명인이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와, 정말 참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옆에 다시 제재 정리 가보시면 주제, 청소년은 완벽하지 않아. 10이라고 해서 딱 완성된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홉을 왜 강조했죠? 꿈과 가능성을 강조한 거예요. 아홉이 이 꿈과 가능성을 강조한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태도는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태도 안 좋아요. 훨씬 좋아야 돼요. 지금보다. 자, 그래서 숫자의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10과 9라는 10과 9이라는 숫자를 비교했어요. 자, 역설법, 문답법, 비유법, 반복법, 대꾸법, 도치법 각각 쭉 보겠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이 6가지의 다양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친근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면 이렇게 보통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반말을 하지만 수업을 하면 이렇게 존댓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뭐라고 하지? 정중한 태도.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태도가 있고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을 열기가 더 쉽다. 얘들아,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친근한 어조, 여기 줄 그어봐. 이거는 꼭 뭐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고, 얘들아, 여기 친근한 어조 있지? 여기 줄 좀 그어보자. 이거보다는 자, 친근한 어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말을 건네는 듯해서 이 대화체를 사용해서 대화체 사용하면 그거 좀 하지 마. 대화체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전달 효과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종로에서 수업할 때 어떤 학생도 거기서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학생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수학생들 그런 거. 네. 됐죠? 전달 효과가 높아진다. 바로 쭉 독해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읽고 가야 돼요. 자, 오늘은 9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친근한 말투, 구어체, 그죠? 대화체를 사용해서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열은 10, 100, 1000, 만, 억 등의 십진급수입니다. 십진급수란 말은 10을 곱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였죠. 자,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예요. 열이라는 것은 꽉 찬 수야. 그러므로 이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가 돼요. 10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죠?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서 알맞은 때에 십상 좋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십상 좋다는 것은 그 욕은 그거죠. 십상 터치 이러면 이제 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십상 좋다라는 것은 열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다 좀 더 읽어봐. 그렇죠? 자, 그래서 십상 좋다는 것은 충분히 좋았다. 10분 이런 거 있죠. 그죠? 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발음이 10만 들어가면 굉장히 막 욕 같은데 십상 좋다. 이 말은 십성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꽉 채웠다는 뜻이죠.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열 십자와 이룰 성자입니다. 자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열이라는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수예요. 그리고 성공한 숫자입니다. 열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완전하고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9은 어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자라는 수예요.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죠? 자,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죠? 매우 아쉬운 숫자다. 그렇지? 그래서 10대 티네이저라는 이 나이의 특징은 좀 슬픈 거야.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도 아니고 주변에서 어물쩡거리고 그리고 몸은 막 성장하니까 늘 피곤한데 마음속도에도 막 요동쳐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떨까? 빨리 어른도 되고 싶고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10대를 대표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선생님은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 아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마지막에 그 감정을 완성한 애가 누구예요? 슬픔이죠. 슬픔이를 꼭꼭 숨겨놓으니까 그 애 자체가 막 조증처럼 바뀌지. 그치? 막 이상해진다. 헤헤헤헤 하면서 막 그렇게 다닌다. 자, 그랬는데 슬픔이를 나중에, 왜냐면 기쁨이가 슬픔이를 계속 숨겨. 얘는 안 좋은 감정 같으니까. 넌 좀 숨어 있어. 꽁꽁 숨겨놨는데 마지막에 슬픈 어떤 기억이 딱 거기에 결합되니까 아이의 감정이 안정된 모습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극장 가서 그거 봤거든요. 자, 그래서 모자라는 수여서 매우 아쉽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랍니다. 10대를 잘 보내지 못하면 나머지 시기에 막 흔들리는 자아를 갖게 돼요. 그래서 10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 때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0살까지 살 때에 4배, 5배만큼 인생을 더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9은 정령, 10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답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사용하죠.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10만리 장천이라고 하죠. 장천이란 말은 긴 하늘이라고. 10만리 장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만리 장천이라고 합니다. 9만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젊은이더러 앞이 9만리 창창한. 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일이 앞길이 9만리처럼 창창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길이 10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9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10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9라는 수가 아니야. 9라는 수가 그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가능성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왜? 10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가 9예요. 자, 굽이굽이 한없이 서려 있는 마음을 10곡간장이라고 하지 않고 9곡간장이라고. 9곡간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국어 수업 시간에 국어학원에서 지금 수업 시간에 아까 쉬는 시간에서 빨리 들어와 수업하자 했을 때 민영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 그게 9곡간장. 마음이 막 복잡하답니다. 마음이 막 뒤틀어 엉켜 있어. 이걸 9곡간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굽이굽이 애워도는 산구비를 구절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뭔가 가득하다, 많다라는 것을 10이라는 수를 쓰지 않고 9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의 특징이 뭐죠? 쓰세요. 9가 작지 않은 수 9가 작지 않은 혹은 적지 않은 수인 까닭. 작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적지 않은 수인 까닭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구만리장천, 그 다음에 구곡간장, 그리고 구절양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있어요. 자,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뭐라고 하죠? 구중궁궐.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 이걸 뭐라고 하죠? 구사일생이라고. 그죠? 구중궁궐, 구사일생. 또 있습니다. 끝간데가 어딘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길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이죠. 구천. 전부 구를 써. 놀랍죠?
우리 조상들은 아홉이라는 수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네? 뭐라고? 아니, 그거는 구별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관악구의 구는 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덕양구는 구가 덕양 아홉이야? 틀렸어요. 네. 자, 안타깝네요. 네, 참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참교육 교권보호구에 신고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금보다 한 계급 딱 모자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구경이라고 해요. 삼정승 다음가는 아홉관직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남아있는 탑들도 보면 어때요? 9층 탑이 많죠. 자, 그래서 동양의 전통입니다. 자, 동양. 동그라미하고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 전통적으로 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 번 든 음력 9월 9일이 중량절입니다. 중군날이다 해서 1000년이 훨씬 넘도록 우리가 아직까지도 큰 명절로 정합니다. 그래서 중량절, 이때는 뭐 막 이렇게 국화차도 마시고 국화꽃을 이렇게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말린 게 아니라 잎을 잘 뜯어서 씻어가지고 국화전도 부쳐먹고. 그리고 중량절, 이렇게 하면 뭔가 음력 9월 9일이 어떤 거냐면, 음력 9월 9일이니까 8월 달에 막 오곡백과가 거의 막 모든 곡식과 막 과일들이 막 엄청나게 익어가는 때지. 그래서 하늘에 막 제사도 지내. 중량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이게 음력 9월 9일은 중량절로 정했어. 이때 보니까 뭔가 모든 과일과 5만 가지 곡식들이 거의 막 무르익어가는 때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날을 정해서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감사하자. 이런 명절도 구자가 들어갔습니다. 됐죠? 자, 거의 끝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자, 줄 보세요.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치? 현대사회에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뭘 자꾸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자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완벽하게 할 수 없어.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꾸역꾸역의 꾸는 구가 아닙니다. 꾸역꾸역. 열심히, 모를까봐. 관악구 얘기할 때 나 아까 좌절이었어요. 뛰어내릴 뻔했어요. 여기. 2층밖에 안 되네. 다리는 부러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관악구가 계속 귓가에 계속 맴돌아지고, 너무 힘들어. 관악구 싫어. 네. 자, 그래서 그냥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모든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기록만을 모은 기네스북도 해마다 다시 찍어내야 할 필요가 없죠. 자, 왜냐? 기록은 왜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일까요? 기록을 이룩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일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가능성. 뭐든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다.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충분히 무르익어야 나의 때가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 스스로가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예요. 즉,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열이란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도 여유 없이 꽉 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리는 수란 점에서 아홉은 열보다 크고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고 들어갔죠? 반복법이 있어요.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그리하여 다음 또 그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다음 줄으세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였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바로 열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아홉에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 그죠? 이 중에서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노는 건 못하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하고 어설플 수밖에 없어. 못하는 게 정상이야. 거기에 너무 눌리거나 너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아쉽게 생각하거나 막 이렇게 주눅 들어 있지 마세요. 따져야지 당연히. 이 글을 보여드려. 엄마 이 글 좀 읽어봐! 이렇게. 선생님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왜냐면 결제하시는 분은 엄마인데. 네. 자, 엄마가, 그 학원 다니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무엇 하나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좀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이 예쁜 말로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려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여기 학원 다니는 고객님들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학생들 보면 너무 예뻐. 인생에서 제일 화양연화일 수도 있어, 지금. 꽃피는 가장 좋은 시절이란 뜻이에요. 인생의 꽃피는 시절. 최고의 시절. 화양연화예요. 그치? 꽃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한 30년 지나보세요. 다들 이제 늙어가지고 막. 자, 집에 엄마, 아빠, 선생님 봐봐. 늙어가지고. 그지? 딱 보면, 그냥, 엄청 예쁜 모델이나 막 슈퍼 모델이나 막 연예인, 한 55세 정도 되신 분이 있어. 그 옆에, 우리 여학생들 딱 가면, 그냥 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존재. 왜 그럴까? 나이가 깡패예요. 그냥 젊음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모자란 거 아닐까?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열보다 훨씬 더 큰 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의 나이라니. 아시겠습니까? 도치법입니다.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라는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걸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죠? 자,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이라는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걸 강조하려고 강조할 내용을 뒤로 뺀 거예요. 영어는 강조할 내용을 앞으로 빼죠? 근데 우리는 뒤로 뺍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